뉴욕 증시는 주택 지표 부진과 일부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동결과 경기 개선 평가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0.4% 오른 1236을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은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현 제로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과 맺은 통화 수합 협정을 당초 일정대로 2월 1일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가 글로벌 긴축 우려감과 그리스 재정 사태에 대한 걱정이 맞물리면서 약세로 마쳤습니다.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의 은행들이 급락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휘발유 재고량이 크게 늘고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5주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4% 내려 73달러 67센트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뉴욕 증시가 결국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는 부진했고 캐터필라 관련 실적 악재도 있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품주의 압박도 가해졌었는데요. 결국 FOMC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제로금리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미 연준의 올해 첫 FOMC 회의 결과가 상승 반전하는 데 아주 주요한 재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동양종금증권에서 장형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끝내 반등에 성공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지표들도 악재가 좀 나왔을 거예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FOMC 정책회의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결과였는데 일단 뭐 최근에 중국이 그 긴축 경제를 지금 이제 선언한 가운데 미국도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 매수세 같은 경우는 FOMC 정책 그 회의가 결과가 나타나면서 약간 좀 반등세가 나타냈던 게 어제 좀 많이 특징적이었고요. 근데 실제로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오후에 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두 교서가 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매수세가 좀 많이 신중을 좀 많이 기했던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제일 컸던 영향이 그 오바마 그 정부의 일단 금융권에 대한 개혁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다음에 또 중국의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정치에 좀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워가는 와중에 다우지수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질 수 없는데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이탈을 하면은 일단은 그 전 저점인 전체적인 만선 초반대까지도 이렇게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만선 초반대까지도 좀 아직은 위협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FOMC 금리에 대한 그 어떤 긍정적 호재가 좀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좀 약간 상승세를 좀 타주면서 60일선을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회복을 했으면은 아무래도 상승 기조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상승 기조에는 좀 많이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반등 구간 정도로만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그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크게 지금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발표될 내용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우지수가 향후 있던 변동성을 상승 쪽으로 또 가져갈지 아니면 하락 쪽으로 가져갈지가 좀 구체적으로 아마 표명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표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정부 행정 수반의 의지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FOMC 호재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뉴욕 증시가 장막판 매수세를 받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연준의 FOMC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현 제로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이것이 결정난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캔자스시티 그 종재는 일단은 반대적인 입장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경기 회복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장기간 이렇게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좀 이렇게 불합리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해보면 일단은 FOMC에서 일단 만장일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발표하기로는 일단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좀 말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그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이 이렇게 긴축 쪽으로 많이 이렇게 출구 전략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예상을 좀 약간은 좀 어느 정도 좀 빗나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부분 일단 예상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은 최근 시점에 최근에 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 출구 전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시장의 좀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 반등으로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어제 뭐 중요한 그 이슈
중요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그 설명문 중에서도 일단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경기가 예전에 좀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그 회복되는 수준이 좀 많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 경기 수준이 굉장히 좀 상승적으로 좀 잡아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그 FOMC에서 제일 큰 그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경기가 상향으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가중에서도 아직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간 금리를 계속 지속하겠다. 그런 게 아무래도 시장의 매수세로 좀 많이 이어지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기준금리에 대한 차트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좀 넘어가시겠는데요. 네.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베이스로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일단 막대 그래프가 이제 기준금리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긴축적으로 선회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미국 그 시장 자체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뭐 최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언이 일단 대부분이 만장일치로 나오는데 반해서 이제 만장일치가 안 됐다는 게 아무래도 그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슈를 좀 찾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향후에는 이제 금리가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분석적으로 이제 시사되면서 아무래도 네. 달러화도 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모기지 관련 채권 매입 중단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 맺은 통화 수합 협정도 예정대로 그냥 종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 위기 이렇게 겪으면서 취해졌던 그런 비상 조치들을 거둬들이는 것을 예정대로 스케줄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것도 FOMC에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었죠. 자, FOMC라는 큰 이벤트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은 이벤트입니다. 지금 우리 시각이 이제 우리 오전 시각으로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의 예. 올해 첫 연두 교서가 있을 예정인데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저런 얘기를 할 것이다 나름대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일단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가장 많이 일단 무게를 싣는 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이라고 일단 할 수도 있죠. 금융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한번 크게 좀 출렁이면서 아무래도 대통령 파워를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투자자들도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이제 지지되는 가운데 향후 어떻게 좀 나올 것인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금융주에 대한 계획은 일단 한번 있었고요. 최근 오늘 이제 발표될 것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 게 그 전에도 좀 언급을 많이 했지만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장사를 잘 하지 못했던 기업들한테 돈을 더 많이 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력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일단은 제일 먼저 이슈화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만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고용 쪽으로 아무래도 무게를 좀 많이 두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기업들 같은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단 추가적인 뭐 자금을 많이 이렇게 뭐 재정 수지를 악화시키면서까지 자금을 많이 충분히 공급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태가 전혀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던 점을 좀 많이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고용을 어느 정도 회복을 좀 시키겠다. 일자리를 강력하게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컸던데요. 일단은 우량한 그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런 부양책을 좀 많이 늘리면서 일자리를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런 고용 쪽에 좀 많이 초점이 좀 가 있는 게 아무래도 오늘 발표될 그 오바마 대통령 연두 교수의 핵심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지표가 하나 또 나왔죠. 역시나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하셨던 또 2차 부양책하고도 사실 맞물리는 문제입니다만 실업률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또 주택 시장이 아직까지 회복이 완전히 이제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도 주택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주택 지표가 지난주부터 발표가 많이 됐습니다. 중고주택부터 시작해서 발표됐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에 대한 발표가 나타났는데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주택 지표를 이제 기반을 했을 때 주택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타났는데요. 일단 신규 주택 판매 그 호수 같은 경우도 일단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 실제로 시장에 전망하기로는 한 37만 건 정도가 일단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연율로 따졌을 때는 34만 2천 건 정도로 전월 대비해서 한 7%대 정도 크게 좀 감소하면서 아무래도 주택 지표가 좀 크게 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 모기지 금리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자체가 판매가 크게 급감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뭐 이건 작년 3월 이후부터 이제 가장 뭐 적은 규모로 일단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예상 밖으로 좀 많이 하락하면서 일단은 시장 자체에 좀 어느 정도 충격을 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신규 주택 판매 호수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그 그래프 보시면요. 신규주택 판매 호수 자체가 꾸준하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좀 상승하면서 오히려 작년 올 초에 들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하락세를 좀 짚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모기지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대 판매 호수 자체가 이렇게 등락을 좀 많이 거듭하면서 최근 들어 하락세를 잡아가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지표에 대한 충격으로 그렇게 좀 많이 예상을 되고 있는 편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뭐 기업들 실적도 앞으로 좀 나올 거지만 뭐 어제 발표됐던 뭐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도 중장비 업체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게 뭐 대형 이렇게 건설주 중인데요. 일단 신규 주택에 대한 판매 호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게 아무래도 이런 대형 건설주에 대한 그 이익 급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사실 11월 말까지 시한으로 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 뭐 물론 중간에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12월 달로 넘어서자 정부 정책이 없이 나홀로 주택을 정말 그대로 돈을 다 주고 사려고 하는 수요가 그만큼 적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캐터필러 얘기도 하셨는데요. 캐터필러 실적 전망도 안 좋았다면서 실적 관련 악재가 오히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주택 지표가 일단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왔던 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주택 지표에 따라서 일단 그 밑에 이제 파급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실적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뭐 대부분 이제 중장비 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캐터필러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순이익이 전년비 대비 한 65% 정도 굉장히 크게 급감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주택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4분기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고, 네. 또 매출도 전년비에 한 39% 정도 급감하면서 매출과 순이익 모두 다 이렇게 큰 폭으로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아무래도 최근에 그 신규 주택에 대한 그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거기다가 올해 이익 자체도 일단 이익 예상치 자체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화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크게 받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어제 또 발표됐던 기업 실적 중에서 또 약간 엇갈리는 실적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뭐 캐터필러와 달리 이제 보잉이 이제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한 12억 7천만 달러로 이제 크게 일단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작년 4분기 대비 일단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매출도 전년비 대비 한 42% 정도 크게 이제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매출 급증에 따른 투자자들의 그 심리가 굉장히 좀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가 같은 경우는 7%대 크게 좀 강세를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실적도 좀 발표됐지만은 또 IT주들도 이제 강세를 좀 나타냈던데요. 일단은 뭐 야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이제 예상치보다 크게 좀 상승하면서 주가가 또 2% 정도 상승을 나타내면서 기술주를 어느 정도 견인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가장 컸던 것도 그 기술주에 대한 그 핵심일 수가 있는데 아직 뭐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요. 네. 애플도 이제 아이폰에 의해서 태블릿 PC, 아이패드도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뭐 그 아이패드에 대한 향후 기대감 때문에도 일단 주가가 한 1% 정도 뜨면서 그 애플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아이폰 때문에 뭐 테마주가 많이 형성되고, 네. 그다음 아이패드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도 테마주가 형성될 정도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애플에 대한 그 혁신적인 그 시장 선점이라든지 시장을 마켓을 이렇게 선점하고 마켓을 창조해내는 게 아마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목말라 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보잉, 캐터필러 모두 다 실적 전망은 부진했지만 보잉은 매출 쪽이 괜찮아서 시장에는 좋은 재료였고 캐터필러는 모두 다 전망과 실적 다 안 좋아서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애플의 그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이 아이패드라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또 매수세가 많이 붙은 것이 뉴욕장의 업종별 특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뭐 간밤에는 보잉, 캐터필러 등등의 얘기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실적 발표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일정도 한번 챙겨보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밤에도 이제 실적 발표들이 좀 많이 잡혀 있는데 오늘 밤에도 대형주들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3M과 그다음에 AT&T 그리고 이제 포드 그다음에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일단 지난 분기에 비해 가지고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징적으로 AT&T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일단은 그 기업 실적 이익 전망치에 좀 다소 이렇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다른 뭐 포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다 전망을 하고 있지만 AT&T 같은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그냥 통신주들 굉장히 출혈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이런 그 통신에 대한 그 출혈이 굉장히 좀 크면서 아무래도 통신주들 자체도 실적 전망치에 좀 이렇게 하회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AT&T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 부사에 대한 그런 뭐 언급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그
다른 통신주에 대한 뭐 이런 경쟁도 굉장히 좀 치열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휴대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휴대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통신주를 대비해 가지고 다른 대형 통신사 쪽으로 이제 뭐 통신주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경쟁 업체가 좀 많이 이렇게 난립되면서 아마 AT&T 실적이 좀 이렇게 하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내일 발표될 이제 주요 지표 중에 하나는요. 일단 12월 내구재 주문 자체가 일단 발표되면서 일단 뭐 제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강세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12월 내구재 주문 자체도 일단 증가폭을 좀 이렇게 크게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제 큰 폭으로 좀 감소하는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 지난주에는 뭐 계절적 요인 때문에 아니면 행정적 요인 때문에 지난주에 큰 폭으로 좀 상승했었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유럽 증시는 반등을 그 전일엔 했었는데 이 반등세가 하루 만에 꺾였다면서 은행주가 또 급락했다고요? 예,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일단 FOMC 정책 그 발표를 끝까지 좀 많이 못 받았던 게 좀 많이 아쉽게 네, 그 좀 전에 작용하고 마감이 있는데, 됐군요. 예, 전에 마감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출구 전략 이슈도 굉장히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벌적으로 긴축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크면서 아무래도 그 은행주 쪽으로 다시 한번 더 하락폭을 좀 잡아갔던 것 같은데요. 뭐 어제 뭐 다우지수에 비해서는 은행주들이 좀 약간 등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일단은 뭐 유럽 같은 경우 1%대 정도 대부분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일단 글로벌 긴축 우려감이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유럽 그 시장이 일단 마감되기 전까지만 해도 FOMC에 대한 긴축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시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세 자체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단절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또 재정 악화가 굉장히 컸는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나마 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 쪽에서 이제 자기들의 채권을 좀 사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그런 언급도 좀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스 재정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유럽 국가들도 이제 그리스를 좀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신뢰를 잃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어제 시장에서는 좀 매수 관점을 좀 매수라든지 매도 관점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좀 가장 컸던 우려 자체도 일단 은행주들 은행주를 특징적으로 일단 바클레이즈라든지 대형 은행주들 특징적으로 해가지고 한 2%대 정도 하락하면서 유럽 증시 좀 끌어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또 안 좋았다라는 소식에 유럽 증시도 은행주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모르죠. 또 다시금 열리는 유럽 증시가 FOMC 효과를 뒤늦게 반영하면서 다시금 반등할지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미국은 일단 예정대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기준금리도 사실 긴축 쪽으로 조금 방향이 약간 더 틀지 않겠느나 했지만 결국은 금리 그대로 동결하고 내용도 오히려 경기를 좀 더 굉장히 좋게 보는 그리고 이제 유동성 프로그램을 이제 긴급하게 시행했던 것도 다 예정대로 다 종료를 하겠다 더 연장하지 않고 이런 입장인데 유럽은 출구 전략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문제도 있고 하지만 출구 전략을 좀 앞당겨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좀 많이 더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이렇게 중국이 일단 먼저 긴축 쪽으로 이제 많이 선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좀 많이 이끌어 가겠다고 일단 계속 ECB에서는 좀 말이 많았는데요.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ECB에서도 일단 올해 상반기에 유동성을 크게 좀 흡수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펴가겠다. 일단은 뭐 다른 금융주라든지 일단 뭐 다른 국가 재정 상태 자체들도 그렇게 많이 좀 체크를 해가면서 일단 유동성 자체를 좀 많이 시장에 유동성이 좀 많이 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그리스 재정 악화라든지 아니면 그 스페인 재정 악화라든지 그 악화 상태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뿌려져 있던 유동성을 좀 많이 흡수를 조기에 좀 이렇게 조치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자국을 좀 이렇게 지켜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자세한 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유럽 출구 전략 자체가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일단 어제 출구 전략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거라고 예상한 가운데 일단 유럽 시장 자체에서도 또 이렇게 말 언급 자체가 또 약간 또 없어지다시피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유럽에 대한 출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지켜보고 있는 그게 좀 이슈가 굉장히 좀 있는데 큰 이슈로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조기에 많이 풀려버린 그런 재정 자체가 그 재정이라든지 그런 그 경기 부양 그 자금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크게 많이 이렇게 뒷받침해 준다든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기에 유동성 자체를 좀 많이 흡수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재정이 많이 악화됐을 때 좀 이렇게 부양해 줄 수 있지 않나, 부양해 줄 수 있는 그런 현금을 어떻게 보면 모으지 않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예상을 전문가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많이 풀린 돈이 딱히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조금 과도하게 풀린 돈을 회수를 했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정부가 다시금 부양책으로 일으키겠다는 보관이
유럽 쪽에서는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6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다고 들었는데 이 역시 이제 FOMC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유가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유가부터 정리하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일단 그 원유 재고 보고가 나타났는데요. 시장에서 한 200만 배럴 정도 일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실제치는 한 390만 배럴 정도 감소하면서 오히려 원유 재고 보고가 좀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해서 좀 상승 모멘텀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유가도 모멘텀을 좀 많이 발휘를 못했는 게 일단 FOMC가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그 안정을 찾아가면서 아무래도 그 달러 쪽으로 좀 강세를 나타냈던 게 어제 그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좀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유가도 1.4% 정도 하락하면서 다시 한 73.67달러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단 그 금값 같은 경우도 한 1.26% 정도 하락하면서 온스당 한 1,086달러, 1,000달러 초반대까지 좀 많이 하락했던 게 금값의 또 특징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FOMC가 금리를 어느 정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이 시사되면서 달러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좀 많이 몰려들었던 게 달러 상승의 좀 원인이었던데요. 일단은 뭐 달러 상승 자체가 일단 최근에 들어 흐름 자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값이라든지 유가가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시각 오전 10시에 나오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 내용에 또 한번 귀추를 주목을 해보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행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장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 증시가 또 회복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증시 전망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코스피가 또 하락해서 이제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모두 다 깨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1620선까지 밀렸는데 뉴욕 증시에서 FOMC 회의 결과는 일단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증시 좀 미국 쪽에 기대서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코스피가 전일 마이너스 11.86포인트 하락하면서 사일째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이날 경기성이 이제 121선까지 무너졌고, 이 이후에는 이제 오바마의 상업은행 규제안, 그리고 중국발 긴축정책 우려가 계속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연출하면서 이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날 외국인이 올 들어 가장 큰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졌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조금은 되는 국면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어제는 북한 리스크까지 전일 장중에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부추겼었죠. 이러한 상황이 지금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과 전혀 별개인 대외적 변수라는 것에 금일은 좀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시장에 무서운 것이 확실성이 아니고 불확실성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결국 호재보다 불확실성 시장 속에서 악재 혹은 루머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시장이 두려울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중국의 긴축 조치는 사실 계절적 특성, 지금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계절성 특성을 타고 있으면서 지준율 인상 여파로 인한 가격 조정이 이미 시장에 좀 반영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 규제 강화는 분명 위험자산, 안정자산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큰 사안이지만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분명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그런 상황도 불확실성에서 지금 증시는 안 좋다는 거죠. 밤사이 공개된 그 FOMC 발표문에서 기준금리 동결, 경기 판단 다소 상향을 하였는데요.
미국 경제도 지금 바닥권을 탈출하면서 점차 상향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국내 경기 선행지수도 플러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복 성장이 더딜 것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국내 경제가 빠른 회복세 보이면서 기업들의 최근 경기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죠. 매출 생산, 신규 수주, 가동률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 개선 또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분명 코스피는 과도하게 가격 조정이 이뤄진 상태인데요. 12개월 퍼가 이미 지금 10배 이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적과 기업들의 이익 개선 속도가 빠른 업종과 종목을 좀 살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도교서가 미국 시간으로 저녁,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바마가 지난주 언급한 은행 규제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가 금일 국내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외적 변수가 시장 변동성을 크게 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의 추후 정책 방향에 눈과 귀를 열어놔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일단 대외 변수들 좀 잘 봐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이 과다하면서 앞으로 향후 실적 개선 전망이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셨는데 일단 대외 변수에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 하루 좀 다시 사나 싶더니 다시 팔거든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네, 외국인이 어제도 이제 올해 연초 들어서 최대 규모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매수 기조가 최근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기조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계속 매도량이 증가된다면 이 물량이 해지성인지 신규 매도 물량인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투신의 펀드함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것으로 예상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G2 악재가 불거지면서 외국인들도 방향성을 조금은 못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한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 호재로 보이고 있어서 전망도 밝고 그동안 외국인의 스탠스가 좋았지만 어떤 기본적 거시적 접근 이런 것이 지금 단기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 오바마의 은행 규제로 인한 유동성 출소 우려 불안 확실성 때문인데요. 추후 미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 규제안을 풀어나갈지가 고민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스탠스가 정책에 따라 하루아침에도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금일 아침 이제 오바마의 어떤 연두교서 발언에서 어떤 이제 발언이 나올지 좀 체크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갑작스러운 하락과 함께 심리를 위축이고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입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은 되었지만 외국인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점차 하락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수익이 나신 종목들에게서는 현금화를 좀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 관련 테마, 코스닥 급등 종목들이 지난주에 투자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동안 기염을 틀었던 종목들의 하락폭이 시장 하락폭보다 큰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 매수를 삼가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만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이 계속 좋아 보이는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순전히 대외적인 악재 G2에 의한 하락장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만큼 짧게 치고 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평가된 종목들 2개를 통해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올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세에 관해 연기금이 상대적으로 저평가자에 주목하고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죠. 연초 들어 연기금의 투자 업종을 살펴보면 주로 통신, 전기가스, 화학업종, 저퍼주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쉬어갈 때 연기금의 매수 전략과 동조시키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펀더멘털은 양호하지만 대외 변수가 워낙 커서요. 지금 양쪽에 다 휘둘리고 있죠. 조금 보면서 투자 전략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세워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실적 시즌이니만큼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도 좋으면서도 실적도 양호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물론 연기금이 관심을 보인다든지 수급까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종목만 조금 구체적으로 보죠. 예, 연일 대외적 악재로 이제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사실 종목 관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좀 길게 보고 투자할 만한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호텔 신라인데요. 이제 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 38% 증가했지만 이익 개선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초에 신종플루 고환율 문제로 상반기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이 개선도가 느렸죠. 이제 하반기부터 환율이 안정화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작년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하였고요. 그런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그리고 원화 강세 지속 등 인천공항점 매출 증대 이후로 이익이 개선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동사를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기간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단기 고점 24,000원에서 지금 계속 하락으로 좀 내려오는 모양새인데요. 단기 하락폭이 15% 가까이 됐던 만큼 단기 저점 매수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하회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셔 60일 이평선인 19,900원 이를 지지선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적정 매수 가격은 2만원 초반대 이걸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보다 낮은 이제 23,000원 정도로 수익 실현 전략 같이 하심이 좋아 보이고요. 중장기로 끌고 가는 데는 무리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60일 이평선 지지선을 확인 후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주봉성으로 봤을 때 전 박스권을 좀 이탈해서 크게 상승한 하단선 18,500원 이 선으로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한 대로 올 한 해는 턴어라운드에서 이익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하지만 악재에서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가가 좀 높게 잡고 매매하시면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네, 면세점 이익이 많이 늘어서 매출 1조를 돌파한 호텔 신라를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지난해 TV와 휴대전화를 앞세워서 사상 최대 매출과 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매출이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겼는데요. 매출 호조세 비결 또 올해 사업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또 고령화가 이제는 국가 신용 등급에까지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죠. 스탠다드앤포스로부터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인구 감소 추세와 늘어나는 국가 채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지금 계속 열리고 있죠. 제40회 세계경제포럼. 그 첫날부터 금융개혁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인들 또 일부 경제학자들은 은행산업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강도 높은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형 은행의 CEO들은 규제는 결국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내놓은 금융개혁안,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어도 우리 정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 기자간담회를 연 금융위 측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소수 지분이 다음 달 하순 시간 외 대량 매매라고 하죠.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관심을 모았던 대우인터내셔널의 매각은 교보생명 지분과 함께 묶어서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 진행할 텐데요. 서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LG전자가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 특별히 작년 한 해 연 매출이 드디어 50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지난해 국내외 사업장을 합한 연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연매출 50조 원 클럽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지난 2008년까지를 보면 연매출 50조 원을 넘은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와 SK에너지 두 개뿐이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보면요. 매출이 총 55조 5,241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2조 8,855억 원을 기록했는데 각각 전년 대비 12.5%, 35.2%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사업장을 합한 연결기준 매출 영업이익 추이를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5년에 35조 5,600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었는데 2007년에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고요. 그러네요. 예, 2009년에 55조 5,200원을 기록하면서 약 4년 만에 이 20조 원을
더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이를 봤을 때 4, 5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겠죠. 네,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숫자 앞에 점 앞에 55라는 글자를 그려내는데 55조를 이제 넘긴 것이죠. 사실 뭐 매출 50조 시세라고 하지만 55조를 넘긴 상황. 그렇다면 어디에서 과연 이 같은 수익을 얻었는가가 궁금한데요. 매출 호조세 비결이 뭡니까? 이번 실적은 TV, 휴대폰, 가전, 이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판매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가전 등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도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7,64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난 2007년 당시 TV 사업부에 속해 있을 당시에 약 4,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2008년에 156억 원의 영업 흑자로 돌아선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확실한 흑자 기조를 구축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연간 평판 TV 판매량도 전년 대비 50% 증가한 1,950만 대로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덕분에 4, 4분기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매출액도 처음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휴대폰도 전년 대비 17.3% 늘어난 1조 2,50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에어컨을 제외한 가전사업 역시 전년보다 10.9% 증가한 9조 5,37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상 휴대폰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도 영업이익이 좀 크게 감소해서 빗바랜 실적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 4, 4분기 판가 인하이 재고 소진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LG전자는 휴대전화 얘기가 조금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매출이 뭐 연으로 따졌을 때 50조를 넘어서 55조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2010년 한 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 계획을 꾸려나갈 생각인지 그것이 또 궁금하네요. 네, 어제 발표한 2010년 경영 목표에 이 같은 자신감이 아주 흠뻑 묻어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매출 59조 원을 달성하고 연구개발 투자 2조 1,000억 원, 시설 투자 1조 5천억 원으로 투자 규모만 해도 지난해 대비 1조 원가량 늘린 수치입니다. 지난해 크게 실적 향상을 보였던 TV 사업에 거는 기대가 무척 큰데요. 지난해 TV 사업의 턴어라운드 성공에 이어서 올해도 프리미엄 TV 제품의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휴대폰 시장이 경기 회복으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LG전자는 올해 1억 4천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야심찬 목표만큼이나 또 1년이 지난 한 지금쯤 LG전자에 우리가 실적을 얘기할 때 모두 다 이루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아예 안 나오면요. 내가 속한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것을 걱정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최근이죠. 며칠 전에 신용평가사 S&P 그러니까 스탠다드 포어스가 일본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인구 감소 추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다면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단순한 미래 위험 요인에서 경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온 이유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가 인구 감소 추세와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중기 성장 전략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S&P의 일본 국가 신용등급은 장기 채권의 경우 AA, 단기 채권은 A-1+입니다.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이 한 단계 내려간 것은 정부의 정책 유연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네. S&P는 일본 정부가 재정 적자 확대와 디플레이션 우려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S&P 측 얘기는 그나마 이번에 전망만 낮추고 그 네. 등급은 보류한 게 그나마 엔화가 이제 세계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렇죠. 일본의 대외 순자산 잔고 등의 영향을 감안했을 때 한마디로 봐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사태로 지금 일본의 인구 구조와 재정의 모습이 딱 10년 후 한국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한국과 일본의 인구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데 정확히 딱
한 10년에서 한 13년 정도 차이를 두고 계속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한국이 2008년 출산율이 1.19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이 1.34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인구 감소가 일본이 2005년에 시작됐다면 한국은 18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역시 일본인 1995년에 시작됐다면 한국은 2016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그 통계를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보는데요. 14% 이상이 늘어난 시점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데 일본이 94년에 이미 진입을 했고 한국이 2018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고령화 수준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이 90년대 초반 일본과 비슷하고 앞으로 15년 후에는 지금 일본의 고령화 수준과 비슷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본이 이렇게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질 위기에 처한 것이 마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이 이제 개막을 해서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스에 가는 일정으로 지금 돌입을 한 상황인데요. 뭐 경제 회복 방안, 금융 규제, IT 난민 구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첫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요? 네. 올해로 40번째를 맞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최대 화두는 역시나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화두가 될 것인데요. 네. 특히 최근의 경기 회복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그 세계 노동기구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 세계 실업자 수가 2억 1,200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또 실업률 역시 집계 사상 역대 최고 인 6.6%를 기록했는데요. 경기가 반전했지만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각계 지도자들은 금융산업 개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또 보입니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은행의 규모 확장을 막고 위험도 높은 자기자본 투자를 제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고자로 한 개혁안을 밝혔었는데 네. 이게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 좀 집중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개혁안을 내걸었는데요. 사르코지 대통령도 개막연설을 통해서 강도 높은 금융산업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다보스 포럼을 앞두고 독일과 함께 금융사의 자본 확충 요건을 강화해 건전성을 높이는 금융규제안을 내놓기로 합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국제금융연합회는 각국 정부별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고요. 국제적인 단일 규제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내놓은 보너스세나 미국의 은행세, 볼커룰 등 각국이 내놓은 금융규제안이 너무 일방적이라 이를 모든 나라에 적용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로버트 다이아몬드 행장 역시 이날 금융위기 원인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은행을 위축시키고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해답이 아니다. 그런 증거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요. 은행의 규모가 커진 이유는 시장과 자유무역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은 국제적인 리스크 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안을 좀 지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약간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 G20 의장국으로서 오바마 금융개혁안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우리 정부가 은행 대형화 규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은 점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네. 국제금융회사와 비교할 때 우리은행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또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초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였는데요. 미국의 개혁 방안은 상업은행 본연의 금융 중개 기능을 외면하고 헤지펀드와 PEF 투자 방식 등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미국 은행들의 그런 경영 방식에 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네. 국내 은행들은 좀 상황이 다르죠. 미국과 달리 전업주의 체제 하에서 예대 업무 위주의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미국식 규제안이 상당히 이제 우리 은행에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미국식 금융개혁이 시행이 되더라도 네. 우리금융 민영화 등에서 합병 방식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포석을 깐 것이기도 하고 또 금융회사의 글로벌화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강행할 거라는 논리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금융 얘기를 좀 해보죠. 역시나 매물로 나와 있고요. 또 대우 인터내셔널. 이제는 이들이 이제 M&A 될 때 매각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어제 결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리금융의 소수 지분이 다음 달 하순
단순 시간의 대량 매매, 이른바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이 될 건데요. 다음 달 팔리는 규모가 7% 이상이 될 예정이어서 총 매각 규모는 최소 8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대우인터내셔널, 시장에 관심을 몰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방식도 역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지분 68.2% 가운데 50% 플러스 1주 이상의 주식을 예비, 최종 등 두 단계에 걸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역시 대우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도 묶어서 패키지로 일괄 판매하기로 결정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경제TV 서은영 기자와 오늘 함께해봤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좋게 받아들인 건데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그런대로 계속해서 동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애플에서 아이패드를 공개해서 기술 업종에도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반등 기대해보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